민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천체 물리학자 박모 연구원의 경우 국책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023년 가을에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과학원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약기간 6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6년이면 프로젝트를 넉넉히 진행할 수 있고 그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은 고스란히 중국의 것이 됩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보통 최소 수년 동안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춰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핵심 연구진들이 중국 등지에서 수년 동안 이어지는 연구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춰서 정착함으로써 아예 한국으로 되돌아올 생각을 버린 채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뉴스 제목에 굴욕, 대참사, 충격이라는 단어들이 대거 쓰였습니다. 그만큼 실망과 아쉬움, 분노가 섞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연중에 우리에게 중국은 중진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아무리 중국이 우리를 추격해 오더라도 아직은 우리가 앞서고 있겠지 싶었는데 도대체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2월 29일 과기정통부의 기술수준 평가에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기술수준 평가는 총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며 대상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기술마다 10명씩 1,36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은 94.7%, 일본은 84.6%, 중국이 82.6%, 그리고 한국이 81.5%로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4.7년에서 3.2년으로 1.5년 좁히는 사이에 중국은 6.6년에서 3년으로 3.6년이나 크게 단축하며 한국을 추월해버렸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통신 등 한국이 앞서가는 걸로 알려진 기술도 중국보다 뒤처졌고 항공우주, 로봇, 인공지능 기술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추격하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중국 연구 역량 수준이 최고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잇따라 나왔었는데 유럽연합 집행이사나 공동연구센터가 2023년 1월에 분석한 내용에서도 중국은 고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에서 2016년 유럽연합을 앞섰습니다. 세계 3대 학술지로 꼽히는 네이처도 지난해 6월 발간한 네이처 지수 2022년 자연과학 분야 저널 국가별 점유율에서 중국이 2021년 대비 21% 이상 급상승해 처음으로 미국을 여유롭게 추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과학기술이 사실상 세계 1위인 미국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내세운 이래 첨단산업 예산 지원 및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기술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에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가 더해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2023년 중국은 전기차를 앞세워 자동차 수출이 전년보다 58% 증가한 491만 대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442만 대의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를 달성했고 AI,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선 미국과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를 가히 과학기술 습격이란 단어로 표현할 만큼 여러분이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쇼핑몰 테무와 알리입니다. 요즘에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 해서 테무지옥이나 알리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극초적과 공세를 펼쳐서 가입자 수가 현재 국내 1위, 쿠팡 자리까지 겨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알리 이용자는 818만 명으로 11번가를 제치고 쿠팡에 이어 2위로 올라섰습니다. 2023년 7월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지마켓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서 반년 만에 사용자가 10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테무의 초고속 성장 비결은 바로 엄청나게 싼 가격과 빠른 배송 때문입니다. 테무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제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가격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가 쌓일 일이 없어 비용과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제조 공장과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을 구현하고 그 사이에는 오직 테무 플랫폼 하나만 있을 뿐 도매상과 배송 대행 등이 전혀 없고 항공 배송까지 확대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알리의 경우는 얼마 전부터 논산 딸기, 성주 참외는 물론 육회나 새조개 같은 신선 식품까지 팔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입점 업체들을 늘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업체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유통 분야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분야 중 하나인 바로 2차 전지 산업까지도 중국 기업들에 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국의 전기버스입니다. 현대차보다 많은 수의 중국의 전기버스가 서울 은평 공영 차고지에서 매일 400대 넘게 오가는 중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에 새로 등록된 중국산 전기버스는 1372대로 처음으로 국산을 제친 것입니다. 이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배터리 덕분으로 배터리는 보통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보다 30%나 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이 기술 경쟁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1000대 기업을 보면 한국은 2006년 19개에서 2020년에 27개로 1.4배 느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4개에서 194개로 거의 50배로 늘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가 선정한 첨단 기술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대다수 분야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 연구소의 첨단 기술력 순위 결과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한국이 단 한 분야도 1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가 2차 전지나 반도체인데 이 분야도 밀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위기 중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그야말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쉴 새 없이 치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회에서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올해 중국이 역점을 둘 산업경제정책 첫 번째로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현대산업 체계 구축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교육 시스템 정비였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의 핵심 키워드가 과학기술 육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새로운 생산력을 발굴해서 경제 추동력을 그곳에서 끌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의약품, 상업 항공우주, 양자기술, 생명과학, AI 등등을 언급했습니다. 소위 정부와 기업, 학계가 똘똘 뭉쳐서 과학기술 대약진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5% 정도 성장하는 것은 경제 규모로 볼 때 거의 오스트리아에 맞먹는 성장인데 한마디로 중국은 매년 오스트리아 경제 규모만큼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경제의 놀라운 성공은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2위 규모의 예산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어 소위 연구개발 모범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 우리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 정부는 갑자기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작년보다 무려 4조 6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장기 연구 프로젝트들이 일시 중단 및 보류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의 우수 연구 인재들이 오히려 중국으로 고액 연봉에 장기 계약이라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재 유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체물리학자 박모 연구원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023년 가을에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과학원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약 기간 6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박모 연구원의 계약 연수가 6년이면 연구자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넉넉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은 고스란히 중국의 연구 성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는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과학자들은 보통 최소 수년 동안 이어지는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춰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정부의 어리석은 R&D 정책으로 인해 박 연구원처럼 우리 미래 첨단 산업을 지탱할 수많은 핵심 연구진들이 중국 등지에서 수년 동안 이어지는 연구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춰서 정착함으로써 아예 한국으로 되돌아올 생각을 버린 채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독일 등 주요국들은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동원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의 대참사와도 같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폭등하자 뒤늦게 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톱 전략연구단에 올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려 4조 6천억 원을 한꺼번에 깎은 뒤에 1,000억 원 찔끔찔끔 생색내고 지원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다 못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 R&D 예산을 46% 증액해 300억 원 규모를 마련하고 또한 미래성장 펀드 형태로 200억 원 범위 안에서 우선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연구개발 과제 중단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경우도 500억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정부인 윤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기술 경쟁력을 약화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구나 기업 감세에 초부자 감세까지 나라 국간을 텅텅 비게 만든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총선 국면에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이라며 전국 곳곳을 다니며 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가운데 1,000조가 넘는 지역개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다니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보입니까? 과학기술력만큼은 국가 미래동력의 엔진을 살려내느냐, 꺼트리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무모하게 삭감한 R&D 예산 확대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한국 핵심 기술력 퇴행을 막고 다시 재역전할 수 있는 시점을 아예 놓쳐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